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다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박사 안지원입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에서 큰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 네,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휘청휘청 한번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이 정도면은 크게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홍콩이랑 중국 시장은 좀 빠졌어요. 예. 홍콩은 지금 2% 빠지고 있고 상해는 1% 빠지고 있고요. 일본도 오늘 0.6% 빠져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피도 오늘 0.7%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그 소식 초기에는 그 중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상해 시장이 예, 오로 갈수록 좀 많이 빠지던데 네. 그래도 코스피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0.7% 하락, 코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오늘 양시장에서 다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4,600억, 코스닥에서 2,000억 매수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코스닥이 1,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기관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5,0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00억 팔았습니다. 네. 오늘 업종을 보면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가스 업종인데요. 부산가스의 공시가 영향을 좀 끼친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미국 선물시장에서 지금 천연가스가 굉장히 공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오늘 부산가스는 상한가 같고요. 서울가스 15%, 대성에너지 9.5%, SGC에너지 6.6%, 한국가스공사 3.8%, 경동도시가스 3.6% 막 가스주들이 다 난리를. 가스주들이 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싼 주식 업종 중에 하나 가스죠. 그쵸. 대표 싼 업종이 가스야. 네, 거의 밸류 트랩이 빠져가지고 막 그렇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많이 갔었는데 그렇지.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스주들이. 촉매가 있었죠? 네. 그리고 가스 도시가스 가격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소비자용 도시가스 가격 동결했는데 네. 이번에는 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가스가 이제 상장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대 주주가 SK E&S거든요. 여기서 지분을 한 67% 정도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데 네. 자사주가 9% 있고 요 두 가지 뺀 나머지 지분들은 전부 다 공개 매수 해가지고 네.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한 37.5% 할증된 85,000원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이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가도 아직 8만 원이라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거지? 네. 85,000원 근처까지는 아마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산가스 지분을 3% 정도 갖고 있는 고려제강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네. 여기도 오늘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서울가스 15%, 대성에너지 9.5%다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싸거든, 가스 업체들. 그리고 헝다그룹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 그 헝다그룹 관련된 거 혹시 뉴스를 최근에 근데 워낙 많이 나와서 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만 많이 다뤘어. 그래요? 다른 데서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아마 제일 먼저 다룬 것 같아요. 우리 중국에서부터 깜짝 놀랐잖아.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이 헝다가 퍼진 거야. 이거 한국 근원지는 저입니다. 우리 중국가가. 왜냐면은 그 사연을 말씀드리면은 헝다 얘기를 우리 관시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네. 금액이 얼마인데 그래서 320조. 에이, 잘못 알았겠지. 말도 안 돼. 무슨 우리나라 예산이 550조인데 무슨 300조야. 부채가 막 이랬거든. 그걸 가지고 제가 김경환 애널한테 가서 연합인포맥스에서 지난주에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경환 애널이 깜짝 놀랐잖아. 그때 약간 더듬었어. 더듬했어. 달변을 뭐라 그래. 유가 물처럼 흐른다. 말이 물처럼 흐른다. 유수. 청산유수? 그렇지. 예, 청산유수잖아요. 뭐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게 없는데 근데 그때 잠깐 머뭇거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네 했는데 바로 또 학습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채권 애널한테 물어봐서 그게 다다음 날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한 거야. 대단하네요, 정시각. 증시각도의 발이라니까 진짜. 예. 아니 우리는 또 아이디어를 얻었지. 그 전병수 소장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공유경제 할 때 이 공유경제 부익부 빈익빈 문제고 이제 부동산 잡을 거죠. 딱 해서 그때부터 부동산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도 아이디어를 얻은 내가 소스가 있었죠. 전병서 from. 네. 네. 예, 그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헝다그룹은 이제 부동산 사업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문어발식 확장을 했습니다. 금융, 전기차, 헬스케어, 테마파크 많이 확장을 했고요.
쉬자인 회장이 2017년도에 중국 최고 부자 순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서 이제 국유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섰고요. 유동성 위기가 많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네. 부채 규모는 350조 원 정도이고요. 30조 더 늘었네. 네, 상반기 문제됐던 이 화룡그룹의 한 8배 수준, 그리고 중국은행의 총 부실채권이 부실채권에서 한 72%나 되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그 신용평가사 피치 있죠. 피치가 23일에 도래하는 채권이자 8,340만 달러의 지급 불이행 우려 때문에 채권 등급을 내렸는데요. 네. 기존에 CCC 플러스였는데 CC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향후 디폴트 전염이 시작될까? 이게 사실 관건이잖아요. 네. 1차적으로는 문제는 23일에 있을 채권 이자 납입일인데요. 2차로는 연말까지도 6.7억 달러 수준의 이자 납입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로까지는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아직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중국의 그리고 회사채 부도는 정부가 승인하는 이 계획 부도에 머물러 있어서 상반기의 화룡 사태처럼 시간을 좀 두고 이 리스크를 점점 정리하는 절차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네. 중국은 내년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고 최고 지도자 이제 교체도 앞두고 있어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무차별적으로 금융위기처럼 확산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배드뱅크를 만들 것이고요. 네. 배드뱅크의 얘네 자산을 다 받아가지고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방식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인 디폴트의 방향성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다 알고 당하는 거는 보통 대비를 하니까 네. 중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거를 처리 잘못하면 진짜 바보 중에 상바보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블랙스완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알려진 블랙스완은 여지껏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한데 제가 그 2019년 정도인가요? 그때 그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대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2008년도 금융위기 왔었고 네. 최근에 뭐 10년 주기마다 계속 위기가 왔었는데 네.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위기가 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온다면 어떤 이유로 올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제일 많이 거론이 됐던 게 중국의 부동산? 이 기업 부채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부채 문제가 근데 안 터지고 뜬금없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야 중국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 규모 자체가 심각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300조. 예, 350조. 350조면 이 그룹 하나만 가지고 그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 지방 정부들의 부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네. 끔찍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잘 연착륙 시킬지는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번 주말이나 그 추석에 나갈 김용환 애널과의 대담에 조금 다루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 잉태된 것이다. 그때 4조 위안 풀면서 그다음 지방 정부에다 알아서 해라라고 했을 때부터 잉태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까지 이 문제가 아시아권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충격을 하나도 안 주고 연착륙시킬 수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건설업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 게 건설업종이었는데요. 1.2% 상승했고요. 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2% 정도씩 올랐고 현대산업개발, DL건설은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 중북이죠, 중북. 네,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이제 9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사업지 25곳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약 세대로는 26,000세대가 정도 될 것 같고요. 올해 5월달 발표했던 재개발 규제 완화의 일환이고요.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획을 적용을 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입니다. 기존의 공공재개발은 아니고 민간 재개발 방식인데요. 서울시가 기획 단계에 참여해서 이 개발 속도를 굉장히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요. 네.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나머지 절차는 조합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네.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공공재개발의 단점인 기부 체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수요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향후 건설사들 실적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죠. 네, 이게 오늘 건설사들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거는 분양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 4년 정도까지는 서울시에만 지으면 건설회사들은 뭐 문제 없는 거지. 회수까지도.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좀 먼 곳에 한 것은 2025년부터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25년부터. 그치.
좀 왜냐면 그때 이제 2023년이나 4년부터 부동산 값이 우하향할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뉴스로 우향할 수 있거든요. 원래 미래를 땡겨오는 거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부동산하고 다르지 않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많아져?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아져? 입주가 돼? 25년도 더해? 이러면 이제 2023년부터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가격이 흔들려서 떨어지면 멀리 있는 데는 안 들어가. 양평에는 안 들어와. 우리 양평에 5,000세대 짓는다는데 지금. 아니, 지금 지으니까 우리는 2024년 전에 끝나는구나. 양평은. 안 들어가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 집을 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뭐 6개월 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길게 본다면은 뭐 올라갈 때는 뭐 다른 얘기지만 떨어질 때는 더 멀리 보면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먼 데는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서울은 그런 게 없잖아. 지금 서울은 어쨌든 들어오고 싶은 사람 많은 입장이니까 네. 뭐 하여튼 서울 아니면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서울 입장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잡는 건설사들은 바로 마진 남는 거죠. 근데 이게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인플레가 부동산발 인플레에서 날 것 같아. 우리는 확실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이제 짓는 값이 올라. 모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뭐 평당 얼마면 지을 수 있어가 이제 단계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상황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원자재 값 다 올랐네요. 그러고 보니까. 인건비 오른 게 제일 큽니다. 목수 인건비 얼마인 줄 아세요? 저 어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인가요? 하루에. 하루에요? 하루에 얼마인가요? 거긴 다 일당이니까. 얼마 한번 맞춰보세요. 하루에? 목수가 잘 모르는구나. 4대 공정이 있어요. 반도체 8대 공정처럼 건설도 4대 공정이 있거든요. 목수, 공구리, 그다음에 뭐더라? 인테리어 할 때 이거 방통하는 거 그거하고 하나 더 있는데 잘 모르겠다. 나 옛날에 한참 제가 군대 제대하고 노가다판에서 제가 열심히 놀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목수 공정이에요. 뼈대를 다 비싸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옛날부터 목수가 제일 비쌌지. 예. 한 50만 원? 유사했습니다. 얼마인가요? 6, 70만 원이랍니다. 아, 비싸네요. 그죠? 자, 우리 마이크 치우고 우리 톱 들고 한번 가볼까? 네.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오르는 폭이 커서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집값, 짓는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게 원가 위에 오르면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가 구조 오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게다가 서울은 그러니까 집값은 인플레가 어쩔 수 없이 좀 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집도 올랐을 것 같아. 가격이요? 우리 집하고 똑같은 집 지으려면 2배는 더 들 것 같아. 그렇죠. 그러겠죠. 2배 정도 더 들 것 같아. 우리 집은 기와가 좋은 기와예요. 그래요? 플라스틱 기와가 아닙니다. 정말 그 이화 기와라고 나름 좋은 걸 쓴 집입니다. 그렇군요. 네. 나도 옛날 야방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군요.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예,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임시 요청을 했습니다. 네. 물적 분할은 예상대로 확정이 됐고요. 80% 찬성률로 확정이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이 이제 분할되고요. 물적 분할은 하겠지만 이 사장 김준 총괄 사장은 IPO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 네. 네, 뭐 어쨌든 하긴 한다는 거죠. IPO 한다는 얘기죠. 네, 내년도 상장은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적절하게 이제 배터리 가치가 받을 수 있는 시점에 IPO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2022년이네. 네. 2022년 IPO네.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시점. 피크 바로 직전. 그렇죠? 네. 네. 이 분할 우려 때문에 오늘 주가는 좀 하락을 했고요. 캐파 확대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옌청 공장 캐파를 10GWh에서 27GWh로 확대를 해서 중국의 총 캐파를 50GWh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 기가하고 비교해 보시면 1기가의 만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략 1기가의 만대, 100기가면 100만 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4.4% 하락했는데요. 삼성 SDI도 3.3% 하락했거든요. 네. 삼성 SDI가 어저께 굉장히 뉴스가 놀랄만한 돌았죠?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딜렉에서 삼성 SDI마저도 이제 물적 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났는데요. 네. 일단 이 보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 핵심 경영진이 모인 자리에서 사내에서 처음으로 배터리 사업 분할이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SDI 내부적으로는 올해 제대로 투자를 못하면 경쟁사에 밀린다는 위기감이 크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죠. 예,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은 당분간 꾸준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분할이 거론이 되었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 SDI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네. 입장문을 이 보도 2시간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이미 물적 분할을 결정한 상태에서 네. 유일한 물적 분할 안 하는 회사다. 이런 도피처 인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 뉴스 때문에 그 많은 좀 우려를 낳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배터리 투자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SDI 매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매출 비중에 배터리가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미 분사된 회사지 뭘 그렇긴 하죠. 전기전자재료를 분사시켜줘 뭘 말이 됩니까? 또 갑자기 이상한 예가 떠오르네. 첩이 한 명 들어왔어 집에.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첩이 한 명 들어왔는데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무리 많이 합니다. 첩이 한 명 들어왔는데 새 살림을 차리는데 첩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본처하고 나가서 새 살림을 차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와 닿습니까? 네, 와닿네요. 좀 많이 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귀를 좀 씻어 주십시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뭐냐면 그 여성 그런 비하 발언으로 이해하지 않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말하고도 굉장히 좀 걸리네. 네, 자를까? 이 정도는 뭐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그 요번에 스텔란티스라는 회사가 있죠. 그 크라이슬러, 피아트, 뿌조 시트로엥이 붙은 이 회사가 SDI하고 거래를 해서 SDI하고 조인트 벤처를 차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SDI는 돈이 뻔한 거야. 근데 이 스텔란티스하고 하면 한 10조 정도 필요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들었네. 정확하지 않는데 한 10조. 근데 얘네가 쏠 수 있는 돈이 2조인가 3조밖에 없고 얘네는 평생에 2조 대 이상 써본 적이 없어. 근데 지난번에 3조인가 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쌓아야 되잖아, 돈을. 네. 10조면 5조씩 쌓아야 되잖아. 예를 들자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진짜 정말 화산 폭발하듯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SDI처럼 건전하고 괜찮고 그동안에 돈 안 써서 돈 많은 회사조차 돈이 모자라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뭔가 자금 조달 방법을 따르게 생각해야 되는 방법인데 규모가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니 그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긴 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무리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그래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물적 분할 한다는 시나리오가 물론 매출 비중에 네.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자금 조달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물적 분할보다 더 좋은 조달 방법이 생기면 뭐 안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추가로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 0.8% 추가 하락했는데 네이버는 한 0.4% 상승을 했거든요. 네. 증권사들이 이제 카카오 목표 주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는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삼성증권이 2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네. 하나투자증권은 18만 5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뭐 주가가 많이 빠지면 원래 목표가 하향은 따라오는 거긴 한데요. 네, 일단 하나투자증권 김소혜 연구원은
발표한 규제 대책인 택시기사용 멤버십 비용이나 스마트콜 중단, 대리운전 요금제 변동 이런 것들은 효과가 이제 작년 모빌리티 매출액 2,800억 중에 한 5% 정도 미만 내외의 효과를 준다, 영향을 준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금소법에 위반되는 이 보험 상품 비교 중단한 거, 요건 카카오페이 매출에서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카카오 3분기 매출액은 1.5조 원 추정을 했고요. 전년 대비 그래도 37% 상승할 것이다. 뭐 목표가 내렸지만 실적 타격은 별로 없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은 KQ홀딩스의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그리고 신사업 수익화 속도 조절이 예상이 되어서 이익 성장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적 추정치는 봤더니 2023년 매출액을 4% 정도 하향을 했더라고요. 기존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은 11.5% 하향을 했고요. 순이익은 한 14%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네, 23년 기준으로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신금투에서 이문종 연구원이 네이버는 규제의 청정 지역이다.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 57만 원을 유지를 했고요.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도 네이버에 대한 금융 규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점 매수에 나서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는 6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좀 갈린 모습이고요. 게임주가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NC소프트는 뭐 계속 떨어져가지고 최저가 지금 수준인 것 같고요. 진짜 NC소프트는 유저한테 버림받나 보다. 네, 유저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 네. 네, 많은 실망감을 아직 달래주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오늘 7.6% 상승했거든요. 네. 쿠키런 킹덤 때문에 연초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으면서 주가 폭발적으로 올랐던 기업인데 미국 진출도 했고 얼마 전에 일본 진출했었죠. 그렇죠. 예, 일본에서 1위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진출한 다음에 순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11위까지 올라와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일본의 그 소닉 IP 갖고 있는 세가하고 협업을 한 것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도 오늘 6.8% 올랐는데요. 위메이드는 이제 미르포라는 게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동남아 진출했는데 이 같이 코인을 발행도 했어요. 이 회사가. 네,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했는데 코인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 암호화폐 취급 사업자로서 규제 준수를 위해서 관련 인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이 소식도 오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아시아를 잡는 사람이 다음 패권을 잡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인구 워낙 많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이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돈벌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이 게임 인기도 지금 동남아에서는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 말이요? 이 게임을 해가지고 이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이 실제로 시장에서 매도하면 현금화가 되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생활비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게임이 재밌었어도 하지만 코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코인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게임을 해서. 이걸 연동을 시켰어요. 이 자회사 블록체인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발행한 위믹스란 코인이 있어요. 근데 저도 게임을 안 해봤지만 이 미르포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현금화해서 생활비도 충당이 될 수 있을 정도 해가지고 이 코인과 게임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좀 인기가 많았어요.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른 것도 그 영향이 있었고요. 깨알못이네. 깨알못. 네. 아는 게 없네요. 저는 게임에 대해서. 네. 예,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은 0%였습니다. 네, 주가를 하락을 해서 좀 방어를 잘 했는데요.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풀리는 보호해서 물량이 좀 많습니다. 예, 원래는 9월 18일에 풀리는데 이제 연휴가 껴서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물량이 풀리는데 6개월 보호해서 물량 394만 주가 풀리고요. 기존에 이제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중에 이 확약 물량 중에 31% 비중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무리한 거 잘 좀 무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드디어 하루만 있으면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이네요. 네, 뭐 좋은 계획 갖고 계시나요? 좋은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바람 쐬러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저도 바람 쐬러 갑니다. 네, 그 만나시는 분들 있으면 사인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여쭤보신다면.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저 남도를 가겠습니다. 남도 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